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고도 서늘한 구석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고 방 안을 비추는 건 아마도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빛뿐이겠죠. 누군가는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침대에 누워 계실 테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숙제를 가슴에 얹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냉정하고 아픈 진실 하나를 먼저 던져야 할 것 같군요. 만약 당신이 지금처럼 평생 남의 눈치만 살피고 비위만 맞추며 산다면 당신의 자아는 아마 영양실조에 걸려 영영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살다 정작 나라는 사람은 실종되어 버리는 것, 그게 우리가 마주한 가장 대담하고도 슬픈 현실이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억지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위 맞추는 삶을 끝내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슬쩍 남겨주세요.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와 같은 고민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묘한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생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늘 본벽 같은 웃음으로 사람들 기분을 맞춰주던 분이 제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제가 밥도 사고 먼저 연락하고 남들 기분 상할까봐 다 맞춰줬는데 정작 힘들 땐 제 곁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너무 바보같이 살았나 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분의 마음을 투명하게 읽어버렸습니다. 사실 이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편한 사람, 더 정확히는 언제든 불러도 되는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 기분 말입니다. 그 허무함은 늦은 밤까지 우리를 붙잡고 집요하게 흔들어댑니다. 인간관계에는 참으로 냉혹한 역설이 숨어 있어요. 내가 관계를 지키려고 칭찬하고 양보하는 그 찰나의 순간 상대는 나를 귀한 사람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써도 되는 소모품의 범주에 넣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배려가 사랑이고 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도한 배려가 오히려 내 주변의 인복을 말려버리는 셈이죠. 이건 마치 편의점에서 1+1 행사를 계속하다 보면 손님들이 정가를 주고 사는 걸 아까워하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1+1 사은품으로 취급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사람은 잘해준 만큼 곁에 남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만큼 곁에 남는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존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명품 가방이나 두둑한 봉투 같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존중입니다. 그럼 진짜 인복이 좋은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한 가지 장면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모임에 가면 꼭 한 명씩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죠. 자식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거나 아파트값이 로또급으로 올랐다거나 사업이 대박났다거나 혹은 70 평생 병원 한 번 안 갔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때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정말 부럽다, 대단하다 라며 분위기를 맞추느라 호들갑을 떨고 상대의 기분을 한껏 띄워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순간 상대는 더 신이 납니다. 말이 길어지기 시작하죠. 자랑은 어느새 설명이 되고 설명은 훈수를 넘어선 지루한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그 설교에 충성스러운 청중이 되어 앉아 있습니다. 문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마음이 묘하게 쓸쓸하고 허전해집니다. 내가 한없이 낮아진 것 같고 내 인생만 초라해진 것 같은 그 씁쓸한 기분,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칭찬한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쥐고 있는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칭찬하면 필연적으로 관계에 높낮이가 생깁니다. 한 사람은 구름 위로 올라가고 다른 한 사람은 바닥으로 내려가야 하죠. 하지만 인복은 그런 수직적인 구조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고대어에서 질투나 부러움을 뜻하는 단어는 종종 눈이 멀다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를 칭찬하며 부러워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진실한 내면을 보는 눈이 일시적으로 멀어버리는지도 모릅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결과 중심의 승인이 가져오는 관계적 위계의 고착화라고나 할까요?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아들이 이번에 좋은 아파트를 샀다며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분위기를 맞춘다고 아유 부럽다. 넌 진짜 자식 농사 잘 지었네라며 계속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어깨에 힘을 더 주며 무용담을 이어갔고 맞장구 치던 그분은 밤새 자랑을 받아주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호들갑을 떨지 않았어요. 그저 잔을 조용히 채워주며 웃다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네 아들이 그냥 혼자 컸겠나? 자네가 그때 밤낮 없이 뛰었잖아. 그거 이뤄내느라 참 애썼네. 고생 많았어. 여러분, 이 한마디가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껏 우쭐해 있던 친구의 얼굴이 순간 멈칫하더니 눈가가 붉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맞아. 나 그때 진짜 죽도록 일했어.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부럽다는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커지지만 애썼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결과를 칭찬하면 우월감이 자라나지만 그 수고를 알아주면 인간미가 깨어납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화려한 결과를 자랑하지만 속으로는 늘 이런 갈망을 품고 삽니다. 내 고통을 좀 알아줬으면, 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인정받았으면. 다산 정약용 선생도 결국 이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꽃과 열매만 부러워하지 말고 흙 속에서 묵묵히 버틴 뿌리의 수고를 헤아리라고요. 공자 또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기보다 내가 남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라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비는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태어납니다. 내가 타인의 결과만 바라보면 내 곁에는 자랑하는 사람만 남지만 내가 그 사람의 수고를 바라보면 내 곁에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남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 노후의 외로움을 가르는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습관을 바꾸세요. 누군가 자랑을 늘어놓을 때 무의식적으로 부럽다는 말부터 꺼내지 마세요. 그가 버텼을 밤, 그가 감당했을 책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저 한마디만 건네는 겁니다. 참 애썼네.
그게 바로 귀인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붙잡으려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입으로는 가깝게 지내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지갑을 여는 것이죠. 밥값을 내가 계산하고 커피도 내가 사고 선물도 내가 챙기고 심지어 택시비까지 쥐어주며 내가 이만큼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하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간 ATM기가 되고 싶은 게 꿈이라면 계속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수수료도 안 받는 아주 친절한 기계로 기억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이런 믿음이 오래가면 반드시 마음속에는 청구서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카드를 내밀지만 속으로는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지? 라는 억울함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그 억울함이 어느 날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는 순간 관계는 단칼에 끊기거나 남아있어도 이미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모임만 나가면 늘 계산을 도맡았던 분이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역시 우리 형님이야, 통이 크다, 이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지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 칭찬에 자존심이 채워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분이 은퇴를 하게 되자 이전처럼 선뜻 지갑을 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겨우 한두 번 계산을 못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연락은 뜸해졌고 모임에서 슬쩍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그분이 가장 아팠던 건 주머니 사정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먹인 밥이 몇 그릇인데 라는 말이 결국 입 밖으로 터져 나왔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밥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한 만큼 돌려받지 못했다는 보상 심리가 터져 나온 것이죠. 돈으로 관계를 샀기 때문에 돈이 마르는 순간 그 관계도 같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저녁 식사는 바로 나 혼자 마음 무겁게 계산하고 돌아오는 길의 식사가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리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베푼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훨씬 더 강하게 끌립니다. 흔히들 착각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면 상대도 나를 좋아할 거라고요.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종종 정반대로 작동하곤 합니다. 내가 잘해준 사람보다, 내가 도움을 주었을 때보다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을 때 그 관계에 더 깊은 애착이 생깁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인지적 불일치 해소를 통한 대인관계 선호도 증진 기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해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돕는 걸 보니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계속 계산만 하면 상대는 고마움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당연함을 배웁니다. 관계는 호의가 아니라 권리처럼 굳어버리죠. 어느 날 내가 못해주면 상대는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불만을 느낍니다. 왜 오늘은 안 하지?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인복이 좋은 사람은 지갑으로 관계를 매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지혜로운 방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붙잡죠.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꺼이 작은 빚을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 돈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부담 없는 부탁, 하지만 상대의 능력을 은근히 인정해주는 그런 부탁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네가 담근 깍두기가 정말 예술이던데 나도 집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 그 비결 좀 알려줄 수 있겠나? 식물을 잘 키우는 지인에게는 우리 집 난초가 자꾸 시드는데 자네가 원인 좀 봐주게, 자네가 식물 박사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는 사람에게는 자네는 어쩜 그렇게 깔끔하게 입나? 나도 다음에 옷 살 때 조언 좀 해주게라고 부탁해 보세요. 요리 비법을 묻는 게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보다 훨씬 싸고 때로는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말들은 상대를 이용하려는 게 아닙니다. 상대에게 당신은 이런 능력 있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최고의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죠. 인정은 잠자고 있던 상대의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나에게 밥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입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을 싫어하는 정적에게 아주 희귀한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죠. 책 한 권 빌리는 사소한 행동이 철천지원수를 평생의 친구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잠깐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덧붙이자면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더치페이라는 말은 영국인들이 네덜란드인들을 인색하다고 비꼴 때 쓰던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색한 건 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마음을 쓸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혼자 다 내버리는 건 상대의 존재감을 지워버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에서 긴 유배 생활을 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되어 낯선 땅에 떨어졌을 때 선생은 마을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농부들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고 물었습니다. 나는 평생 글만 읽어 농사 짓는 이치를 잘 모르네. 자네가 씨 뿌리고 거두는 그 깊은 지혜를 내게 좀 가르쳐 주게.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학자가 무지한 농부에게 배움을 청한 겁니다. 그 낮춤이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을 무시할 줄 알았던 귀한 선비가 먼저 다가와 도움을 청하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스승이자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바꾸는 힘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부탁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체면이라는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복은 체면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인복은 마음의 길을 트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모임에 나가실 때 목표를 바꾸십시오. 내 편을 만들기 위해 내가 사야지가 아니라 상대의 능력을 존중하며 내가 한 가지 배워야지로 말입니다. 그러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지갑을 열기 전에 질문을 먼저 여세요. 자네, 그건 어떻게 했나? 나도 좀 배우고 싶네. 이 말들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훨씬 더 품격 있는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진짜 어른 줄 줄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쁘게 받을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상대의 자존심을 살려줍니다. 그 자존심이 피어난 자리에서 인연은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어진 인연이 시간이 흘러 여러분의 귀인이 됩니다. 위급할 때 가장 먼저 손을 잡아주는 사람 말입니다. 이건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영혼의 재산입니다. 돈으로 산 관계는 계산서만 남기지만 작은 부탁으로 맺은 관계는 서로의 의미가 남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이 믿음이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인복이 유독 좋은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같은 장황한 무용담을 쉽게 꺼내지 않죠. 대신 상대가 말을 할 때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짧은 한마디로 엉킨 마음을 풀어줍니다. 반대로 주변의 인복이 자꾸만 말라가는 사람들에게도 공통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충고가 몸에 배어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그것을 넘치는 친절이나 지혜의 나눔이라고 굳게 믿고 있겠지만 듣는 상대방은 사실 숨이 턱턱 막히고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속도는 대개 큰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런 선의를 가장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곤 하죠. 주변에 꼭 이런 분들 계시죠?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정답을 내놓습니다.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내 말대로 해봐. 거봐. 내가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 말하는 본인은 마치 해결사가 된 듯 뿌듯함을 느끼겠지만 듣는 사람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왜일까요?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 정말로 원한 건 인공지능 같은 정답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줄 따뜻한 온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대부분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입니다. 억울하고 내 감정이 이 세상 어디에도 놓일 곳이 없어서 잠시 쉴 자리를 찾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건 날카로운 칼 같은 해결책이 아니라 그 감정이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넉넉한 여백입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학술적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저항, psychological reactance 이라는 것인데요. 누군가 자신의 선택이나 생각에 개입하여 자유를 제한한다고 느끼는 순간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상대의 뇌는 그것을 도움이 아니라 침해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말하자면 상대의 인생에 억지로 내비게이션을 켜주는 행위가 오히려 상대의 운전대를 꺾게 만드는 셈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며느리 문제로 속이 상해 친구에게 하소연하던 한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두 친구의 반응이 정말 극과 극이었죠. 한 친구는 하소연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같이 살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자꾸 받아주니까 며느리가 기어오르는 거야. 내일부터 당장 따끔하게 말해. 현실적인 조언일 수도 있고 친구를 위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소연하던 분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입을 꾹 다물게 되었고 그날 이후 그 친구를 점점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언이 도움이 아니라 평가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그 은근한 우월감이 느껴지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친구는 전혀 달랐습니다. 해결책은커녕 훈수 한마디 두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토닥여 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혼자서 얼마나 속이 상해서 다 내 마음 같지 않지? 살다 보면 정말 그럴 수 있어. 많이 힘들었겠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하소연 하던 분은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깊이 느꼈죠. 아, 이 사람은 진짜 내 편이구나.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못난 모습을 보여도 괜찮겠구나. 그 찰나의 순간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집니다. 인복이란 바로 이런 쉼터 같은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공유해 볼까요? 우리 뇌에서 사회적 배제나 무시를 당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는 신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의 부위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즉, 상대의 고민을 네가 틀렸다며 바로잡으려 드는 건 상대에게 심리적인 몽둥이질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고통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충고해 주겠다는 말은 사실 지금부터 내가 너를 좀 때려도 되겠니?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죠. 사실 섣부른 충고는 종종 우리의 통제 욕구가 삐져나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부터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빨리 해소하고 싶어 서둘러 정답을 제시하려 들죠. 하지만 그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자기만족 혹은 나는 너보다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는 은근한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고를 일삼는 사람, 주변에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담소를 찾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안식하고 싶어 하니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도 남을 가르치려 드는 그 오만함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른의 품격은 정답이 아니라 여백에서 나온다고요. 상대의 인생을 내 얄팍한 경험으로 뜯어고치려 들지 않고 그저 곁에 묵묵히 앉아주는 여백 말입니다. 말로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태도로 상대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내십시오. 오늘부터 아주 실천적인 기술 하나를 익혀보세요. 바로 충고를 미루는 습관입니다. 누군가 하소연을 시작하면 우리 혀끝에는 내가 말했잖아. 그럴 땐 이렇게 해봐 같은 말들이 간질거리며 올라올 겁니다. 그 순간 입술을 한번 꽉 깨물고 속도를 늦춰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저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게 정답일까 아니면 내 편일까? 10중 8구는 후자입니다. 그럴 때는 말이 길 필요도 없습니다. 따뜻한 한마디면 충분하죠.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정말 그럴 수 있어. 이 말은 문제 해결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충분히 인정받아야 사람은 비로소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할 힘을 얻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감정은 독이 되어 관계의 혈관을 막아버리죠. 어떤 분들은 위로만 하면 버릇된다거나 공감해주면 더 약해진다고 걱정하시는데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공감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숨통을 틔워주는 인공호흡입니다. 숨이 트여야 스스로 일어설 용기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이 진정한 귀인을 얻고 싶다면 누군가의 고민 앞에서 교정자가 되려 하지 마세요. 판사나 검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튼튼한 의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잠시 앉아 가쁜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의자 말입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말을 화려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아끼고 지켜봐 줌으로써 사람을 얻습니다. 상대의 인생을 대신 운전하려 들지 않고
그저 옆자리에서 안전벨트를 채워주듯 짧고 다정한 말로 지켜주는 것. 오늘부터 누군가 속상한 이야기를 할 때 해결책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한 번만 꼭 삼켜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그럴 수 있지. 정말 힘들었겠네. 이 한마디가 당신을 피곤한 훈수꾼이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든든한 내 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그런 편안함이 머무는 곳으로 향기에 이끌린 나비처럼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공기는 차분하게 가라앉고 여러분의 방 안에는 이제 은은한 향기나 혹은 포근한 담요의 감촉만이 남았을 것 같네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속 깊은 곳,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 정말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겉보기엔 능력도 출중하고 성격도 모난데 없이 완벽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그 곁에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허술해 보이고 가끔 실수도 연발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엔 자석에 이끌리듯 옹기종기 모여들죠. 저는 이 결정적인 차이가 능력의 유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능력치로 따지면 아마 전자가 압승이겠지만 인복은 성적순이 아니거든요. 차이는 딱 하나, 자신의 빈틈을 다루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은 완벽한 척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의 상처나 아픔을 현재 진행형으로 징징대지 않고 과거 완료형으로 담담하게 꺼내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람을 미치도록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꼭 계시죠? 모임에 나타났다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빈틈이 단 1mm도 없습니다. 말투는 아나운서처럼 정확하고 옷차림은 방금 다림질을 끝낸 듯 빳빳하죠. 자기 이야기를 할 때도 약점은 절대 노출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운이 좋아서 우리 애는 날 닮아서 머리가 비상해. 나는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해서 실패를 몰라 같은 식이죠. 아마 이런 분들은 잠잘 때도 셔츠에 주름 하나 안 생기게 차렷 자세로 주무실 것만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지만 이상하게 그 곁에 가서 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완벽함 앞에서 겉으로는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혼자 잘났네. 옆에 있으면 숨 막혀서 못 살겠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완벽함은 선망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동시에 강력한 경계심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쯤 되면 사람들의 본능은 더 예민해집니다.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겠구나. 실수라도 하면 바로 평가당하겠지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마음은 자동으로 방어막을 치고 거리를 둡니다. 너무 차가워서 얼음 조각을 땀 대신 흘릴 것 같은 사람에게 누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겠습니까? 여기서 재밌는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심리학에는 실수 효과, pratfall effect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오히려 대중의 호감도가 급상승한다는 이론이죠. 예를 들어 완벽한 연설을 하던 교수가 커피를 옷에 쏟는 순간 사람들은 그를 인간적이라고 느끼며 마음을 엽니다.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의도적 취약성 신호를 통한 관계적 접근성 강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즉, 당신의 빈틈은 타인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소탈하다 못해
좀 투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사람들이 편하게 기대어 앉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예전에 내가 사업 말아 먹고 반지하에서 연탄불 꺼트려 가며 버틸 때 말이야. 정말 추워서 죽는 줄 알았잖아. 그러고는 국밥을 후루룩 맛있게 먹으며 허허 웃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툭 던지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이 자기 배아나 불평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묘한 인간미와 단단한 내공이 느껴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 사람들도 긴장이 풀리며 자기 고백을 시작합니다. 맞아, 나도 그때 정말 힘들었어. 나도 사실 그런 상처가 있어. 이것이 바로 관계가 깊어지는 마법의 순간입니다. 한 사람의 담담한 과거 고백이 타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경계선이 하나 있습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게 인복을 부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다 쏟아내면 오히려 있던 인복도 다 달아납니다. 차이는 바로 상처의 시제에 있습니다. 상처를 드러내되 현재 진행형으로 징징대면 관계는 피곤해집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상대에게 나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달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위로하던 사람들도 결국 저 사람 만나면 기운만 빠진다며 거리를 두게 되죠. 반면 상처를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징징거림이 아니라 한편의 서사가 됩니다. 그땐 정말 지독하게 힘들었지. 그때는 내가 참 많이 부족했어. 그래도 지나고 보니 다 배움이 있더라고. 이 말은 현재의 불행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단단하게 정리한 승전보와 같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부담 대신 존경을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풍파를 겪고도 무너지지 않고 웃을 수 있구나 하는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였던 유배 생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상처 속에서 학문을 길어 올렸고 그것을 자신의 가장 빛나는 훈장으로 삼으셨죠. 상처가 없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다스려 남을 품을 줄 알 때 진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특히 우리의 노후 관계에서 치명적일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어서 포장지를 겹겹이 두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 포장이 두꺼워질수록 당신은 고립된 성 안의 죄수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완벽한 척하는 가면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품격 있는 빈틈을 가지세요. 여기서 품격 있는 빈틈이란 내 약점을 시장 바닥에서 광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고비를 지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순간에 담담하게 나도 예전엔 참 많이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누가 당신을 칭찬하거나 부러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게 뭘 하며 자기를 깎아내리지도 말고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하며 잘난 척하지도 마세요. 대신 활짝 웃으며 운이 좋았지라고 말한 뒤 한마디만 덧붙여 보세요. 나도 사실 예전에 크게 넘어진 적이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더 고맙네. 이 말에는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나는 교만하지 않다. 둘째, 나는 고통을 버텨본 힘이 있는 사람이다.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가볍지 않은 이 오묘한 조합이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끌어당깁니다. 진짜 귀인은 당신의 번쩍이는
성공 스토리를 듣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보여준 담담한 생애의 온도, 그 따뜻한 인간미를 보고 찾아옵니다. 완벽해 보이려 쌓아 올린 성벽은 결국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지만 스스로 낸 작은 균열은 타인의 온기가 스며드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성벽에 작은 창문을 하나 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빈틈 사이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진심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가장 서늘한 순간은 아마도 정면 충돌이 일어나는 때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온해 보이는데 어느 날 문득 상대의 눈빛이 달라지고 연락의 빈도가 줄어들며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는 것을 느끼는 찰나죠. 분명 예전에는 단 한 문장의 메시지로도 밤을 새워 웃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바쁜이라는 짧은 물음조차 수십 번 망설이게 되는 그 지점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본능적으로 두 가지 선택을 고민합니다. 구차하게 매달리며 이유를 묻거나 아니면 너 없어도 잘 산다라며 냉소적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하지만 인복이 좋은 진짜 어른은 제3의 길을 걷습니다. 바로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떠나가는 인연을 우아하게 보내주는 일입니다. 오랜 친구가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서운함이 밀려오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우리가 그 관계에 쏟아부은 시간과 정성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늪이 바로 매몰 비용 오류, sunk cost fallacy입니다. 이미 투자한 감정과 시간이 아까워서 이미 생명이 다한 관계를 억지로 인공호흡하며 끌고 가려는 심리죠. 학술적으로 좀 더 어렵게 표현하자면 상호 호혜성 규범의 왜곡된 발현으로서의 보상 심리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은 머물러야 한다는 일종의 무언의 압박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관계는 무슨 헬스장 1년 회원권처럼 환불 안 된다고 억지로 다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붙잡고 있는 관계는 정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낡은 짐을 양손 가득 들고 있는 동안 우리 삶에 새로 들어오려던 귀인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 다시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비유하자면 꽉 끼어서 숨도 못 쉬게 만드는 옛날 청바지를 입고 난 아직 이걸 입을 수 있어 라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청바지는 신축성이라도 있지. 한번 굳어버린 타인의 마음은 억지로 늘린다고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보기 흉하게 찢어질 뿐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은 60대 중반에 평생을 믿어온 친구와 멀어지게 되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걔 시어머니 상 치를 때 며칠 밤을 세워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며 분노했죠. 결국 전화를 걸어 너 요즘 왜 나 피해?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친구는 곤란한 표정으로 변명만 늘어놓았고 그 통화 이후 둘 사이에 마지막 남은 신랏 같은 정마저 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질문은 궁금함이었겠지만 상대에겐 취조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분도 계셨습니다. 매일같이 산에 오르며 비밀 하나 없이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 다른 무리와 어울리며 거리를 두자 이분은 서운함을
벤치에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땀 흘리고 웃었던 그 계절은 정말 아름다웠지. 이제 저 친구에겐 다른 계절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새로운 바람이 필요한 때인가 보다. 그러고는 억지로 전화를 걸지도 새로운 사람을 급하게 찾아 헤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상을 묵묵히 단단하게 지켜냈죠. 신기한 건 그분의 그 넉넉한 여백을 보고 새로운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덧붙이자면 우리가 흔히 쓰는 작별 인사인 굿바이, 굿바이는 원래 God be with you, 즉 신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이라는 문장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행위는 사실 저주나 원망이 아니라 상대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가장 성스러운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떠나는 사람에게 너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속삭이는 대신 속으로나마 그래 그동안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채워줘서 고마웠다. 잘 가시게라고 읊조려 보세요. 사실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행동은 고양이에게 목욕을 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신은 온몸이 긁히고 상처 입을 게 뻔하고 고양이는 어차피 도망갈 테니까요. 심지어 도망간 고양이는 이제 당신을 무서워하고 증오하기까지 하겠죠. 보상 심리를 내려놓는 연습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준 사랑은 그 순간 내가 행복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었지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 예금해둔 적금이 아닙니다. 나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당신의 품격은 증명된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고요. 이 말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냉소적인 뜻이 아닙니다. 인연의 흐름에 몸을 맡길 줄 아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인복이란 강제로 받아내는 보상이 아니라 스스로 따라오는 존중입니다. 비위를 맞추고 지갑을 열어서 얻은 관심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파도가 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하지만 상대의 수고를 알아주고 작은 부탁으로 자존감을 살려주며 충고 대신 쉼터가 되어주고 자신의 상처를 담담히 보여주며 보상 심리 없이 흘려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이 숲처럼 우거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복을 부르는 비결과 인간관계의 본질을 긴 시간 함께 훑어왔습니다. 결국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로 귀결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타인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내가 내 안의 평안을 지켜야 타인도 내 곁에서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인복은 기술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당신이 내뿜는 그 은은하고 따뜻한 생애의 온도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떠나간 인연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고마운 얼굴들을 떠올리며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이고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니까요. 어느덧 밤이 깊어 공기는 더욱 포근해졌고 여러분의 호흡도 이제는 아주 차분하고 규칙적으로 변했을 것 같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인 해묵은 서운함과 관계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씻어내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복잡한 생각의 끈을 하나 둘씩 느슨하게 풀어놓을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 몸을 맡기고 내일 아침에 밝은 햇살이 당신의 창가에 닿을 때까지 그저 편안하게
쉬시면 됩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마음속으로 삼켰던 인내의 시간들이 모여 머지않아 당신의 삶을 지켜줄 든든한 귀인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당신의 평온한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우는 이 순간, 당신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운 마음으로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수많은 인연과 다시 웃으며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당신의 곁은 더 좋은 사람들로 향기로울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이 당신의 인복을 완성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오늘 밤은 아무런 근심 없이 그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주인공이 되어 깊은 안식에 드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애쓰셨습니다.